안녕하세요. 자식 농사 끝이 없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창원에서 30년 넘게 남편과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짜장면 만들어 팔아 죽어라 삼남매를 키워냈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다짐했을 때도 가정적이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런 제 성구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사연 초반 저를 소개할 때 자식 농사 끝이 없다는 소개를 했었죠. 바로 제 둘째 아들 때문에 저와 남편은 자식 농사가 끝이 없기도 해요. 지적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은 저희 가족에게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아픈 아들까지 삼남매가 있다고 하면 다들 힘들지 않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자식들 셋 키우면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식당 일이 힘들면 힘들었지 자식들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았네요. 이게 다 든든한 큰딸 덕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딸이 몇 달 전 큰일을 겪게 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평소 제 딸을 잘 알던 지인들은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냐면서 같이 비통한 심정을 나눌 정도였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했던 제 딸은 동네 사람들도 인정한 효녀예요. 특히 지적장애가 있던 둘째 아들을 제일 많이 챙겨준 사람도 딸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놀림받기 일쑤였던 둘째 아들 진호를 앞장서서 살뜰히 챙기던 큰딸이었습니다. 어릴 적 한 번은 둘째 아들이 하교하던 길에 같은 반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울고 있었나 봐요. 그걸 본 큰딸이 둘째 아들을 챙기면서 놀리는 그 친구들한테 소리친 겁니다. 야, 누가 내 동생 괴롭히래? 내 동생 건들면 너희들 다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이고, 무서워라. 누나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나 진짜 경고했었다. 너희들 내일부턴 이렇게 못 다닐 줄 알아. 그날 큰딸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 둘째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학부모한테 연락까지 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둘째 아들을 괴롭히던 학생들 엄마한테 사과까지 받았네요. 진호 엄마 미안해요. 우리 애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어요. 다 제 불찰이니까 절 탓하세요. 자식 키우는 게 어디 부모 마음처럼 되겠어요? 앞으로 서로 신경 쓰면서 살아야죠. 그래도 이렇게 사과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제가 사과드리는 게 맞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큰 누나가 선생님께 요목조목 다 말한 것 같던데 야무지고 똑부러지네요.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큰딸은 늘 둘째 아들을 챙겨 다녔어요. 자기도 친구들이랑 학교 마치고 놀고 싶을 텐데도 수업이 끝나면 둘째를 챙겨서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딸을 보면서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순애야,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친구 집도 놀러 가고 해. 진호는 엄마가 챙길게. 우리 딸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많이 놀아. 학교 끝나곤 진호 보는 게 내 할 일이야. 큰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세상에 어른도 힘든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힘든 게 있을 텐데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 한 적 없던 딸이었어요. 삼남매다 보니까 막내 아들은 뭣도 모르고 둘째 아들만 챙기는 저한테 떼를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둘째 형 손만 잡아줘? 나도 엄마 손 잡고 걷고 싶다고. 아무래도 어렸던 막내는 자기보다 형을 더 챙기는 저를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아이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았답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줘도 어린애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큰딸은 어른스럽게 나서서
막내를 달래면서 조근조근 말했어요. 선우야, 이렇게 울면 안 된다고 했지? 울지 말고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해야지. 운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의견을 정확히 말해야 엄마도 들어주실 수 있는 거야. 뚝 그치고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해봐. 큰딸 말에 훌쩍이는 목소리로 말하는 막내를 보니까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내 아들과 둘째 아들 손을 양손에 잡고 걸었습니다. 손이 두 개라 두 아들 손만 잡고 걷고 있는데 그 뒤를 조용히 따라오는 큰딸이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날 밤 큰딸 방으로 가서 큰딸한테 제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야, 순애도 엄마 손잡고 걸어가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맨날 동생들만 챙겨서 엄마 밉지? 아니, 난 엄마 안 미워. 난 엄마가 편했으면 좋겠어. 가게에서도 늘 일만 하는데 집에 와서라도 쉬어야지. 큰딸이라 그런지 철이 일찍 들어서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딸이었어요. 장녀라 그런지 커갈수록 부모 도울 줄도 알고 동생들을 먼저 챙기던 딸이 참 믿음직스럽고 든든했답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장사하면서 애들까지 키울 수 있었던 건 큰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딸이지만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할 만큼 버릴 구석이 하나도 없던 딸이었죠. 동네에서도 효녀라고 소문난 딸이 오랜 꿈이었던 선생님까지 되니까 다들 며느리 삼겠다고 연락도 많이 왔었습니다. 특히 저희 식당 단골이었던 한 손님은 오랜만에 식당에 들렸다가 반가운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사장님, 큰딸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됐다면서요? 다른 집에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며느리 삼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랑 밥이라도 한번 먹게 자리 좀 마련해줘요. 우리 딸이라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 줄을 섰어요. 걔가 서울에서 얼마나 바쁜데요. 큰딸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면서 그동안 딸을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난리였어요. 어깨가 으슥해져서 다녔는데 그 무렵 딸이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 겁니다. 평소에도 힘이 없는 피곤한 목소리였는데 그날따라 정말 진이 다 빠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아픈가 싶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목소리가 왜 그래? 하여튼 우리 엄마 귀신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같은 반 애들끼리 좀 다퉈서 내가 훈계를 좀 했는데 학생 엄마가 오늘 학교에 찾아와서 왜 자기 애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교무실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뭐? 잘못해서 가르친 건데 화를 내?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길래 그런 걸로 학교까지 쫓아와? 아휴, 나도 너무 답답해. 그래서 오늘 교장실까지 갔었어.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난리를 치니까 교장 선생님까지 나선 거야. 그래서 오늘 너무 난처하고 힘들었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딸이 걱정스럽기만 했어요. 그래서 몇 번씩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권유하게 되더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서울보다는 지방 애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딸은 끝까지 자기가 첫 부임한 학교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결심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니까 그저 응원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SNS 프로필 사진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잘 적응하고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던 겁니다. 마음 붙일 곳이 생겨서 그런지 딸은 초등학교 일이 힘들어도 잘 견뎌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딸이 만나던 남자는 외국계 신차 영업사원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엔 선생님인 딸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사람을 만나보니까 딸이 왜 만나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딸이 29살이 되던 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면서 만나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었어요. 중국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위 첫인상은
서글서글하니 인상도 좋았습니다. 집으로 온다더니 식당으로 와서 깜짝 놀라면서 딸한테 물었어요. 넌 집으로 온다더니 왜 식당으로 왔어? 아, 내가 창원에서 엄마랑 아빠가 하는 중국집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꼭 가고 싶다고 하길래 그냥 여기로 왔어. 집에서 먹나 여기서 먹나 똑같지. 우리 짜장면 하나씩 한 그릇씩만 줘. 그래, 그래. 거기 앉아 있어 봐. 내가 탕수육도 얼른 내줄게. 처음 보는 딸의 남자친구에 저는 긴장이 되긴 했어요. 처음에 직업만 들었을 땐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면 어쩌나 했는데 선한 얼굴이 착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짜장면을 한 그릇씩 차려주고 방금 튀긴 탕수육까지 주니까 사위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 중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중식 좋아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아까 처음 인사할 때도 목청이 좋더니 원래 목소리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씩씩한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 이제 예비 사이잖아요. 저 점수 따러 온 건데 편하게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사위는 씩씩한 목소리로 무엇이든지 맡겨만 달라면서 말했어요. 그 씩씩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저까지 힘이 다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딸도 의지가 됐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리고 어느새 짜장면을 한 그릇 뚝딱 비운 사위는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장모님, 중식 좋아서 짜장면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짜장은 처음이에요. 저 한 그릇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 가면 계속 이 맛이 생각날 것 같아서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야겠어요. 이 사람이 호들갑은 아니 그렇게 맛있어? 서울에 맛있는 게 천질 텐데 짜장만 생각이 나겠어? 저 오늘 두 그릇은 먹고 가야 서울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그릇 더 주세요. 호들갑스럽게 말하는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말도 잘하고 싹싹한 모습이 어른들 대하는 모습도 예의가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중국집에 노부부가 손님으로 왔었는데 식사를 끝낸 사이가 물까지 직접 떠다 주면서 손님 응대를 하는 거예요. 원래 물은 셀프라고 써 있는데도 노부부를 위해서 물까지 떠다 준 겁니다. 그러더니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여기 짜장이 오신 걸음 아깝지 않을 만큼 맛으로 보장하는 곳이니까 믿고 드세요. 젊은 사람이 장사 좀 할 줄 아네 그려. 이렇게 추천하는 거 한번 줘봐요. 모든 메뉴가 다 맛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간짜장으로 두 그릇 주문 넣을게요. 싹싹하게 노부부를 응대하는 사위를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해한다는데 그런 기색도 없이 서빙도 척척 해냈습니다. 식사 시간엔 일손이 모자라게 정신이 없었는데 사위 덕분에 저녁 장사도 무사히 마쳤던 날이었어요. 그 후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남편과 사위가 한잔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사위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순애 큰딸이라 양보만 하면서 컸네. 제일 기특하고 착한 딸인데 우리 부부한텐 제일 미안함이 큰 자식이기도 하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만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겠나. 네, 아버님. 정말 훌륭하게 키워주신 만큼 정말 순애가 행복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실망하는 일 없게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남편은 사위를 보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순애만 행복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위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순애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위는 그 다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희한테도 참 잘했었어요. 저희 아들은 창원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의젓하고 착하긴 해도 살가운 표현을 자주 하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서울과 창원 거리가 멀어서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가끔 가다 한 번씩 오면 꼭 막내 아들처럼 남편한테 살가운 표현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못 본 사이에 더 젊어지셨어요. 이 사람이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근데 자네 오늘도 식당에 나가려고? 뭐하러 올 때마다 같이 식당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쉬고 있게. 우리도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제가 자주 오면 얼마나 자주 온다고 그러세요. 주말이라 일손도 부족하실 텐데 믿고 맡겨주세요. 사위는 주말이라고 내려오면 꼭 식당으로 나와서 일을 직접 나서서 돕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나와서 돕는 걸 보니까 저도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직업만 듣고 편견을 갖던 제가 미안할 정도였죠. 사람이 싹싹하고 수더분한 모습을 보니까 순의 짝으로 딱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 후 순애는 손자까지 낳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혼 4년 차쯤 선생님과 엄마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순애를 잡아주던 사람도 사이였어요. 그때 큰딸이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그때 정말로 멀리 살던 제가 느낄 정도로 힘들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명절이라고 딸이 손자를 데리고 사위와 같이 왔었는데 어떤 양념통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저러나 하고 봤더니 까나리 액젓이었어요. 그래서 헛구역질까지 하는 딸을 보고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걸 보고 헛구역질까지 해? 너 혹시 둘째 생긴 거 아니야? 둘째는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지난달에 내가 맡은 반 학생이 내 텀블러에다가 이걸 담아둔 거야. 뭐? 까나리 액젓을 텀블러에다가? 아니 그걸 왜? TV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거 보고 장난친 거 같은데 커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아니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아무리 애들이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걸 그냥 뒀어? 학부모한테 말하긴 했는데 속이에 경일 끼지. 요즘은 학교 선생님이 사고 쳤다고 집으로 전화해도 씨알도 안 먹혀. 그래도 그렇지. 이런 애들은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선생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요즘 애들이나 학부모나 옛날 같지 않아. 난 내 새끼 외동이라도 절대 그렇게 안 키울 거야. 옳고 그른 건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정말 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둘째 아들 키우면서도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다시는 그런 실수 못하게 단속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이 나서서 자기 자식 감싸느라 바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면 당연히 부모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없나 봅니다. 그래서 사위가 저와 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 말도 마세요. 전 가끔 이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제가 이 사람 보호자로 가서 학교 다 뒤집어 엎고 싶다니까요. 진짜 쫓아가서 위에라도 항의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듣는 나도 다 속 터지는데 자네는 오죽하겠나. 아유, 세상이 말세네 말세야. 사위마저도 옆에서 딸을 지켜보는 게 안타깝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평소에 얼마나 딸이 힘들어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심지어 크면서도 저한테 힘들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없던 딸이 한 번은 저한테 어리광을 부리듯 하소연한 적도 있었어요. 저녁 장사를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역시나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은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이고, 내 새끼 또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우리 엄마 하여튼 귀신이 따로 없다니까. 오늘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엄마가 보고 싶더라.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진 애한테 수업 끝나고 하라고 했더니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뭐야? 맞는 소리 했는데 왜 선생님한테 화를 내?
나한테 막 선생님이 왜 참견이냐고 화도 냈어. 나 진짜 오늘처럼 애들이 힘들었던 날이 없는데 오늘 너무 힘들고 나도 엄마 보고 싶더라. 왜 또 그 집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렇지. 왜 내 새끼 몰아세우냐고 그런 소리 하지. 가만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6학년 다른 반 선생님들도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해. 우리 딸 반쪽 되기 전에 때려쳐야 하는 거 아니야? 관두고 창원 오는 건 어때? 힘들다고 도망치면 그게 선생님이야? 해보는 대로 해볼게. 걱정 마세요, 엄마. 볼 때마다 얼굴이 반쪽이 되는 딸의 모습에 저도 속이 타들어갔어요. 게다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수업 고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개념 없는 이야기들 뿐이었죠. 그러니 제가 딸 걱정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어느 날은 딸이 술을 마시고 전화했던 적이 있어요. 평소 술이라면 한두 잔이 주량이었던 딸이 만취할 정도로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 학교에 쫓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딸은 전화로 저한테 혀가 꼬여가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엄마도 우리 삼남매 키울 때 선생님한테 그랬어? 둘째 진호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면 선생님한테 막 화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결코 선생님 탓 해본 적이 없어. 애들 싸움에 왜 선생님을 탓해? 애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렇지, 맞지.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럴까? 우리 반 학부모들은 맨날 내가 잘못했대. 내가 대체 뭘 얼마큼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교실에서만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순애야, 힘들면 그만둬. 엄마 부탁이야. 네 꿈 응원하는데 너 갈아가면선 하지 마. 나한텐 네가 제일 소중해. 엄마, 그래도 내 꿈이 교사였잖아. 좋아지겠지. 이렇게 힘든 애들도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정말 착해. 얼마나 순수한데. 내가 하나만 도와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 잘 듣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 때문에라도 난 포기 못하겠어. 좋은 학생들이 괜한 피해를 보는 거잖아. 창원에 있으니까 널 도울 수도 없고. 아유, 답답하다. 박서방은 잘해줘. 옆에서 남편이라도 잘해줘야 버티지. 일이 힘들면 집이라도 편해야 할 거 아니야. 걱정 마. 그 사람은 잘해줘. 성격 엄마도 알잖아. 다정하고 늘 내 편인 사람이야. 그때 딸의 목소리에 정말 학교고 뭐고 쫓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었네요. 선생님은 뭐 사람도 아닙니까? 다 부모가 있는 평범한 사람인 건데 왜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생을 떠받들어야 하는 건가요?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을 잘 따르던 다른 학생들 때문에 끝까지 버텼어요. 그 시간이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사이가 든든하게 제 딸 곁을 지켜주니까 믿음직스러웠죠. 생일에 바빠서 창원까지 못 오면 용돈을 보내주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 생신이라 제가 날짜를 좀 빼려고 했는데 마침 차 계약 고객이 있어서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대신 용돈 두둑이 보내드렸으니까 꼭 좋은 밥에 좋은 옷 사 입으세요. 항상 감사드려요. 아이고, 뭐하러 돈을 보냈어? 신경 쓰지 말래도. 그래도 장모님 생신인데 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쓰세요. 사위는 멀리서도 늘 저희 부부를 챙기던 사위였어요. 장마가 오면 비 피해는 없냐면서 안부 전화도 하고 제철이 되면 제철 과일까지 챙겨 보내던 사위였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들 같던 사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딸이 결혼한 지 8년 차쯤 됐을 때였답니다. 사람이 조금 변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180도 변하니까 어안이 다 벙벙할 정도였죠. 오죽하면 몇 달째 강간무소식인 사위가 전화를 안 받길래 딸한테 전화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서방 무슨 일 있어? 요새 통 연락이 안 되네. 바빠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요새 너무 바빠서 집에 오자마자 잠자기 바빠. 나도 제대로 말하기 힘들다니까. 그 정도야? 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요새 애는 봐주기는 해? 혹시 너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는 아니야. 그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당연히 바쁘지. 걱정 마셔.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니까.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는데 딸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별일이 아닌가 보다 했어요. 정말 바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사위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 사는 친구가 차를 산다길래 사위한테 계약하게 하려던 거였죠. 이런 속내도 모르고 남편 전화를 받은 사위가 대뜸 화를 내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장인어른, 저 바쁘다니까 왜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네? 저 영업하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전화하다가 계약 전화 놓치면 어떡하라고요? 뭐? 지금 자네 나한테 소리친 건가? 장인이 사위한테 전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라고 소리를 쳐? 이것도 엄연히 영업 방해잖아요. 전화기 2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1대인데 이런 영양가 없는 전화하면 전 어떻게 일해요? 영양가 없는 전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차 산다길래 전화했더니 자네 정말 안 되겠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네? 신규 계약이요? 아이, 그럼 미리 말을 하셨어야죠. 됐어. 자네 같은 판매사원 연결했다가 친구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끊으세. 남편은 사위를 도우려다가 낯선 모습에 기겁하고 끊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기겁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사위 모습에 기가 찰 노릇이었죠. 화가 나서 저는 사위한테 전화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 요즘 사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딸은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그 사람이 여기저기 접대 다니느라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사과받자고 전화한 줄 알아? 사람이 돈도 좋지만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나도 요새 막 다그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 좀 말해주세요. 엄마 정말 미안해. 학교 일로도 힘든 딸이 잔뜩 움츠러든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괜히 딸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통화를 끝으로 한동안 딸 부부와 연락이 끊길 줄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 후 몇 달 뒤 저를 미치고 팔딱 뛰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몇 달째 강간무소식인 딸이 걱정스러워 전화했더니 20통을 넘게 해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져서 사위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란히 20통, 30통이 넘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도무지 연락이 닿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 창원에 있던 저는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8살 손자였어요. 그리고 손자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저는 드디어 연결된 전화에 손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황급히 물었어요. 병민아, 혜미야. 네, 할머니. 엄마 지금 뭐해?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휴일이라 학교도 안 갔을 거 아니야. 할머니, 엄마 병원에 있어요. 새벽에 입원했어요.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디 아파? 네, 할머니 엄마 아파요. 막 여기저기 아파요. 무서워요. 아빠는? 아빠 없어? 아빠 몰라요. 새벽에 왔었는데 저 못 봤어요. 엄마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 저 엄마 왜 아픈지 다 알아요. 할머니,
엄마 왜 아픈 줄 아세요? 병원에 오시면 제가 다 말해줄게요. 대체 왜? 그럼 너 혼자 병원이란 말이야? 병민아, 일단 혜미한테 병원 이름 좀 알려줘. 손자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딸이 병원이라는 말에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래서 황급히 전화를 끊고 서울 가는 기차표를 구해 서울로 향했죠. 남편한테는 순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가게를 맡겨놓고 혼자 서울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등줄기와 이마에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그렇게 애간장이타게 서울에 도착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온몸에 멍이 있고 얼굴에 상처까지 있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머리도 뜯겼는지 머리도 엉망이었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힘겹게 눈을 뜨는 딸을 보면서 물었어요. 순애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꼴이 이게 뭐야? 엄마. 딸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저만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손자가 제 바지를 잡으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말해야겠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야 살아요. 이러다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뭐야? 이혼? 왜 갑자기?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데? 엄마가 요즘 아빠한테 매일 맞아요. 예전엔 큰 소리로 욕만 했는데 이젠 막 때려요. 제가 말리면 저한테도 막 화내고 욕해요. 너한테까지? 순애야, 이게 사실이냐? 그놈의 자식이 너 때린 거 맞냐고. 딸은 제가 화를 내면서 묻자 끝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그리고 오열하는 손자 울음에 정신이 들어서 딸을 다그치면서 물었어요. 너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 왜? 꼭 이렇게 알아야겠어? 내가 내 딸 이렇게 있는 것도 모르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너무 한심스러워 이거사. 엄마가 창원에서 아빠랑 진호 돌보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엄마도 힘들잖아. 진호 챙기느라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맞고 산다고 어떻게 말해. 난 첫째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나라도 걱정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 술만 안 마시면 멀쩡해. 술만 마시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질 줄 알았어. 치료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줬어요. 딸이 병원까지 오게 된 건 지난 새벽의 사건이었다고 했어요. 평소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던 사이가 지난 새벽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한 폭행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버티다가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일단락됐던 거예요. 그런데 딸이 경찰 신고 후에 이혼 통보를 하니까 사이놈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였죠. 심지어 제가 오기 전에도 사이가 찾아와서 딸한테 울면서 빌었대요.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야? 넌 선생님이면서 네 자식 편부모 가정으로 크는 거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 예전처럼 다시 멋진 아빠 할게. 사위 노릇도 잘하고 정말 정신 차릴게. 나 정말 술만 끊으면 된다니까. 내 발로 가서 당당하게 치료받을게. 나한테 기회 좀 줘. 그놈의 기회 수백 번도 더 줬어. 나 이제 못 버텨. 나가라고 제발. 이것도 폭력인 거 몰라? 내가 지금 너 보기 싫다잖아. 이혼 안 하겠다고 해야 나갈 거야. 제발. 병실까지 찾아와 애걸복걸하던 사이는 결국 병원 보안 요원 손에 이끌려 나갔어요. 딸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사이놈 얼굴만 봐도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이혼하기 싫다고 무조건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본색이 나온 그놈 실체에 어안이 다 벙벙했어요. 심지어
술 먹고 폭행했던 사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글쎄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제 딸한테 풀고 있던 거예요. 원래부터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놈이었는데 그동안 본색을 숨기고 있던 거죠. 그러다가 실적 부진으로 일하던 지점에서 밀려나게 생기니까 딸한테 화풀이를 했던 거예요. 딸은 울먹거리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놓더군요. 생활비도 안 준 지 오래됐어. 그냥 일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난 스트레스 풀라고 둔 건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젠 나도 새벽에 술 마시고 올 거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그 자식이 대체 뭐래? 남자랑 여자랑 다른데 나보고 왜 기어오르냐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랑 놀아나려고 그러는 거냐고 날 막 때리기 시작했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이제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 결국 딸은 쓰레기 같은 놈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택했던 거예요. 심지어 딸은 그동안 꼼꼼한 성격 탓에 성격 차이로 심리적 고통도 컸던 것 같았어요. 생활비도 안 주고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지랄하는 놈이랑 살면서도 시골에 있는 부모가 걱정할까 봐 혼자서 다 견디고 있던 겁니다. 그 소리를 전부 들으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자식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너 5분 안에 전화 안 하면 네 직장 내일 찾아가서 엎어버릴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해서 해명해. 그동안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던 놈이 제 문자 한 통에 5분도 안 돼서 전화를 하더군요. 도둑이 제발저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해가 있어요. 지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설명할게요. 장모? 내가 왜 네 장모야? 술 처마시고 실수했으면 마누라 옆을 지켜야지.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은 판에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난 이대로 가만히 못 넘어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내 손으로 너 이혼시키고 처벌받는 것까지 꼭 볼 거야. 오해라고요, 진짜. 닥쳐. 내 딸 몸에 손댄 놈이 함부로 입을 놀려? 할 말이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러자 1시간도 안 지나서 병실까지 달려왔더군요. 그러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저 치료받고 있어요. 진짜예요. 사실 저 술만 마시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순의 말이 좀 가르치는 말투라 그동안 자주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맨정신일 때 멀쩡했어요. 야, 내 딸이 샌드백이야? 분노가 올라오면 사람 쳐도 된다는 거야? 나 지금 열받았으니까 널 좀 쳐도 되는 거냐고. 어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이야. 나가. 당장 나가. 경찰서 가서 해명하던지 콩밥을 먹던지 하고 당장 여기서 나가. 딸은 제가 사위를 억지로 끌어내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려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달래 몸에 있는 상처와 멍사진을 전부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진단서까지 받아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딸은 퇴원 전 변호사까지 선임해 이혼 소송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 잘못도 모르고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티니까 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딸이 퇴원하던 날 쓰레기놈 엄마가 찾아왔더군요. 손자를 챙겨주느라 잠시 병실을 비웠더니 정말 환장할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딸 입원실이 소란스럽길래 가보니까 개념 상실한 여편네가 딸한테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야, 너 아무리 남편이 때렸다 해도 지 남편을 고소해? 이거 아주 못된 년이네. 그러니까 맞고 살지. 우리 착한 아들이 괜히 그랬겠어?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야 하는 거야. 너 평소에도 내가 남편 잡고 살지 말라고 말했지? 경고했어, 안 했어? 지금 이게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 소리에 눈이 돌아간 저는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야, 어딜 감히 엄한 내 딸을 잡어?
나이 먹고도 자식을 그렇게 감싸고 돌아? 지금 진짜 잡아 족칠 놈이 누군데 여길 와서 행패야 행패길. 사돈, 말이 좀 심하네요. 누굴 족친다는 겁니까? 설마 제 아들 말인가요? 알긴 아나 보네. 짐승 같은 놈 아들로 키웠으면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경고? 말 다 했어? 너야말로 그딴 아들 간수 못한 걸로 나한테 혼 좀 놔볼래? 아, 무식한 여자랑 말이 안 통하네. 며느라이랑 얘기할 거니까 빠지라고. 내 딸이 싫다잖아. 경찰 부를 거니까 버텨보던지.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뭐? 경찰? 내가 내 며느리 보러 오는데 뭐가 죄야?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경찰을 부르냐고. 아직도 그 죄를 몰라?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서라도 그 죄를 알게 해줄까? 내 새끼 태어나는 거 보여 안 보여? 병원이 무슨 호텔도 아니고 여길 왜 왔겠냐고? 나도 한 주먹 하는데 주먹 좀 휘둘러 볼까? 어머, 팔은 왜 걷어? 미쳤나 봐. 뭐야? 맞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어디 맛 좀 봐라. 엄마야, 사람 살려. 팔까지 걷어가면서 욕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제 딸이 이런 집구석이랑 엮인 채 8년이나 살았다는 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딸이 겨우 태어나나 싶었는데 원수 같은 놈이 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자식이 아직 아픈 제 딸 어깨를 힘을 주고 잡으면서 비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진심이야. 아! 딸의 아픈 어깨를 잡은 사이놈 손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서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냅다 그놈 손을 있는 힘껏 깨물어 버렸어요. 야, 너 어딜 감히 내 딸 어깨를 잡어? 오늘 정말 너 죽고 나 사는 꼴 볼래? 너나 네 애민 뻔뻔한 게 유전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너 때문에 내 딸 어깨 고장나면 난 너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러 쫓아갈 거야. 알겠어? 너 몸 사리고 살아. 너만 주먹 쓸 줄 아냐? 이가 없으면 이 몸이라도 너 물어 죽일 거야. 알겠어? 장모님, 잘못했어요. 제발요.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해. 누가 네 장모야? 딸은 제가 사이놈 손목을 있는 힘껏 돌려버리려고 하니까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는 쓰레기 놈한테 소리치면서 말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내가 더 쥐어 패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좀 배웠으니까 너랑은 법적으로 싸울 거야. 알겠냐, 이 무식한 놈아. 어디 네가 법 앞에서도 그렇게 뻔뻔한지 보자. 협박 아닌 협박을 내뱉은 딸은 저와 손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러 가면서도 사시나무 떨듯 떠는 딸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병원을 나온 저와 딸은 집으로 돌아와 딸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더군요. 어릴 때도 투정 한번 안 부리던 딸인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딸은 경찰 신고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지만 딸은 양육권 친권까지 전부 가져오게 됐어요. 심지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도 딸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딸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놈은 또 한 번 본성이 나오더군요. 휴가를 내고 잠시 쉬던 딸한테 그놈은 끝까지 술을 퍼마신 채 전화해서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당장 소송 취하해라. 나 열받으면 너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어딜 감히 덤벼? 넌 진짜 안 되겠다. 너 협박하는 것도 다 녹음했으니까 이것도 다 증거로 쓸 거야. 알겠냐? 어디 미친년이 남자한테 덤벼? 이런 삐리리야. 전화기 밖으로 들리는 욕설에 저는 참다 못해 딸의 전화기를 뺏어 들었습니다. 야, 쫓아와봐. 아주 내 눈에 띄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나 진짜 험한 욕하고 싶은데
내 입이 더러워서 참는 줄 알아.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딸은 녹음되고 있다면서 욕을 하려는 저를 막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 전화까지 증거로 싹 다 수집해서 경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는 그놈이 초범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같은 전과를 저지르면 그때는 깜빵에 갈 위기에 처한 상태였어요. 이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저는 그 자식이 일하는 외제차 영업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님인 줄 알고 응대하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박정철 씨라고 있죠? 그 사람 예전 장모였던 사람인데 그 직원에 대해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윗사람 좀 불러주세요. 네? 왜 그러시죠? 저한테 말해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본사에 확 찔러서 여기 상사한테 가는 게 빠르겠네. 잠시만요. 제가 말해보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본사에 찌르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제일 윗사람을 불러주겠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 놈이 일하는 매장 상사한테 그동안 진행한 소송 자료와 경찰 신고 내역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놈이 파는 차를 고객이 신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차 명성에 흠집을 내고도 남을 놈이에요. 이 직원이 서울 바닥에서 차 파는 게 맞다고 보세요? 서울 사람 미어 터지는 것 같아도 한국 바닥 좁습니다. 소문나면 여기 이미지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우선 저희도 보여주신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저는 그놈이 다시는 나대지 못하게 일터에 가서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솔직히 피해자인 제 딸이 서울을 떠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울 바닥 떠나야 할 놈이 누군지 최후의 싸움을 한 겁니다. 한동안 분하고 잠도 못 잤는데 이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분이 좀 풀렸어요. 그 후 그놈은 서울로 떠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중고차 딜러로 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그날 이후 딸 앞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양육비는 딸이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걸 보면 잘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제 딸은 서울에서 아직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오라고 했지만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딸의 뜻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내려올 수 있게 저는 시골을 지키고 있어요. 역시 제 딸은 힘들어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행복한가 봅니다.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겪었던 일인데도 저도 문득 떠오르네요. 그래도 손자 한 번씩 내려오면 다시 밝아진 딸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자식을 둔 부모일 텐데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보냈습니다. 무조건 자식 감싸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걸 유념하시고 선생님 대우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사람 대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아끼는 선생님들이 끝까지 학교에 남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